자, 이번 시간에는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조선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과 그들의 활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말 이제 그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흔히 말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 급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향촌에 내려가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었던 이제 온건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온건파들이 이제 결국은 흔히 말하는 정몽주나 길제 학통을 이어받는 이제 사람들로서 향촌에 내려가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들을 이제 우리가 일명 사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조선을 건국하고 이제 급진파들이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특히 세조의 계유정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공신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일명 이제 훈구 세력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구들, 이 공신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성종대에 가면 이런 이제 그 공신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사림들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종대 이제 사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미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훈구 세력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 사림 세력들에 대해서 포용하거나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지는 않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성종이 사림을 등용을 하면서 이들을 언관, 즉 삼사를 중심으로 해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삼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기구였던 거고, 이들은 이제 왕이나 그 다음에 관료들이나 또는 뭐 감찰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훈구하고 사림 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 기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훈구에 의해서 이 사림들이 이제 화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걸 일명 우리가 사화, 그러니까 사림이 화를 당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화에는 총 4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화가 무오사화로서 사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우리가 일명 이걸 조의제문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조의제문이 뭐냐면 항우가 이제 그 초나라 마지막 왕인 의제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의제에 대한 어떤 그 추모하는 마음, 애도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썼는데 그게 조의제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직이 썼던 이 조의제문을 이제 실록에 넣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 황후를 세조에 빗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의제는 결국은 단종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손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사림들을, 이와 관련된 사림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사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04년에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갑자사화는 이제 연산군 때 연산군의 생모였던 윤 씨가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폐위 당하는데 관여했던 그 신하들, 훈구와 사림 세력들을 모두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림이 이제 화를 입어서 이것 또한 이제 갑자사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됩니다. 자, 그리고 김효사화는 연산군이 이런 식으로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제 중종을 왕위에 올리게 되죠. 이걸 일명 중종 반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으로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연산군의 통치가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다 올바른 군주의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올바른 원래 형태로, 올바른 군주로 되돌린다고 해서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라고 하는 새 왕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걸 반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훈구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뽑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가 이제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조광조가 내세웠던 개혁은 뭐냐면 현량과를 실시를 하는데, 이 현량과가 바로 이제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이제 등용하자, 즉 천거를 통해서 등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때 이제 현량과를 통해서 관직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림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놓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훈구 입장에서는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조광조가 그동안 이 공신들의 이 목록을 딱 보니 공신들이 위훈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공신들이로 책봉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위훈들을 삭제를 하자.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훈구의 반발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광조가 역무를 깨한다.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서 조광조뿐만 아니라 조광조에 연루된 사림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명 기묘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이제 이 을사사화 때 가면 흔히 말하는 일사사화는 앞에 이제 사화들과 다르게 외척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인종의 외척, 인종의 외삼촌이 윤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명종의 이제 외삼촌이 윤원영이었습니다. 다 똑같이 이제 윤씨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끼리 이제 흔히 말하는 외척들끼리 이제 세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종의 외척이었던 그 윤임을 대윤, 그 다음에 명종의 외척이었던 윤원영을 이제 소윤, 이렇게 해서 대윤과 소윤의 싸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네들까지끼리 이제 정치적인 누가 이제 세력을 장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 속에서 결국 여기에 연루되었던 사림들이 덩달아서 이제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을사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번의 사화가 있지만 을사사화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 자, 이렇게 이제 사화를 겪고 나니까 사림이 사실은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화를 겪고 난 뒤에 사림들은 다시 이제 지방 향촌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자기네들의 학문적인 또는 정치 세력적인 부분에서 더 결속을 다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촌에서 서원을 통해서 학문적인 어떤 결속을 도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향약을 통해서 그 향촌의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이제 형성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림들이 각각의 각자의 지방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출신 지역이 이제 다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학문적인 성향도 좀 사림들 내부에서 당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성향끼리 이제 뭉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성격이 뭉친 것을 우리가 일명 붕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림들을 중심으로 붕당이 형성이 되는데, 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스승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고, 당이라고 하는 이익을 같이 하는 존재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림들이 이제 붕당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붕당을 통해서 공개적인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걸 공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붕당은 각각 이제 공론들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고, 서로 이제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사림들의, 그러니까 붕당의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이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관직에 나가지 않은 그 제야에 머물고 있는 이 사족들의 의견들까지 두루 다 섭렵했다, 수렴했다라고 하는 데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화 이외의 사림들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의 지배를 강화하면서 공론을 형성하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렇게 이제 사림들이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선조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림들을 대거 중앙으로 불러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 때 이제 사림이 다시 한번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분당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이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분당이 좀 나뉘어지게 되는데,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는 첫째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흔히 말하는 공신 세력들, 일명 척신 세력들, 특히 우리가 앞에서 그 윤임이나 윤원영과 같은 이제 외척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척신 세력들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 붕당들 간에 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화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결정적으로는 이조 전랑의 이 임명 문제를 놓고 이제 이 분당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사권을 담당하던 부서인 거죠. 거기에 이제 전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이제 전랑이라 부르는데, 왜 전랑이라 부르냐면 이 정랑과 좌랑이 품계는 높지 않지만 이들이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전형을 한다. 즉 인재를 뽑아 올린다는 걸 전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랑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전랑을 이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인사추천권, 그다음에 정랑이나 자랑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후임까지 임명하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직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조 전랑 자리를 놓고 서로 이제 자기 사람들을 넣기 위해서 결국 붕당 간에 이제 좀 대립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생긴 게 이제 이 전랑 자리를 놓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다투게 되는데요.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궁궐의 동쪽 편에 살아서 이 김효원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인이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심의겸은 상대적으로 서쪽에 살아서 이 사람과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이 붕당을 이제 서인이라 부르게 되면서 동서분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황이나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척 세력들, 척신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척신들은 다시 정계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 서인들은 이제 이이나 성혼의 학문을 계승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그 척신들 중에서도 학문적으로나 능력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포용적인 정책을 쓰는 그런 입장의 차이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붕당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이제 분당의 분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선조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동인이었던 이 정여빌이라는 사람이 그 국방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훈련들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에 봤을 때 조선의 국방력을 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나름의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켰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군사들 모은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반역을 꾀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여림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결국은 이 정여림 모반 사건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서인들에 의해서 동인, 이 정여림뿐만 아니라 동인들이 대거 숙청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인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서인을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영수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정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철은 굉장히 피를 부르는 사람, 굉장히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숙청을 하는 사람, 이렇게로 이제 이름이 날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서인이 정권을 유지해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정철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당시 이제 선조가 즉위한 지 꽤 오래됐지만 이제 왕세자 책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왕비와의 사이에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후궁에서 난 자식들밖에 없어서,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 정철이 왕 선조에게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데, 이게 일명 건저의 사건, 그러니까 저하를 건의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저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선조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제 왕세자를 책봉해야 되긴 했지만 선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자기가 안 그래도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둘러서 자꾸 세자 책봉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내 통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철을 유배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이 서인 세력들을 아예 다 축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동인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해서 동인들이 엄청난 큰 피해를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이들이 이제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결국 강병파인 북인과 그 다음에 온건파인 남인으로 다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 어떤 붕당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